인류가 우주에 나서기 한참 이전부터 지구가 푸른 행성으로 불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것은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지구 표면의 약 70.8%를 뒤덮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즉 먼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대륙과 빙하가 흩어져 있는 아름다운 파란 구로 보이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확실히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바다 근처에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만큼이나 멋진 일일까요? 잔잔한 수면이 갑자기 맹렬한 폭풍과 인정사정 없는 해일로 바뀌어버립니다. 해일은 저희 현재 시대에서만 수많은 재해를 일으켜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심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 깊이는 장소에 따라 10km 이상에 달합니다. 인류는 그와 같은 심연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뿐이며 심해 개척으로 향하는 길은 저 하늘에 있는 별까지의 거리만큼이나 멉니다. 바다 중층과 심층에 어떤 생물이 있을지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 심해 생물에 관한 단편적인 정보를 살펴보면 때때로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이렇게 기묘하고 무서운 생물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언젠가 육지 위로 올라오게 되지는 않을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여러 의문을 밝히러 가보시죠. 네 대양 중 가장 깊은 장소. 세계의 대양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큰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북극해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은 태평양이고 가장 얕은 곳은 북극해입니다. 각 대양에는 각각 가장 깊은 해구가 있습니다. 태평양은 마리아나 해구 1944m, 대서양은 푸에르토리코 해구 8385m, 인도양은 자바 해구 7729m, 북극해는 그린란드 부근의 해구 5527m입니다. 세계 대양의 평균 깊이는 3711m입니다.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가장 깊은 곳은 태평양이고 그 평균 깊이는 3976m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에 대한 추정치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로부터도 우리가 심해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는 1957년에 11,034m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 후 여러 수치가 등장했습니다. 1960년에는 1911m, 1984년에는 1920m, 2011년에는 1944m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깊이의 차이가 아주 크고 저희가 바다의 깊이에 관해 아직 거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저명한 탐험가인 제임스 카메론에 따르면 인류가 연구하고 있는 바다 생물은 기껏해야 전체의 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가 있는 곳은 태평양 필리핀 섬들의 동쪽으로 마리아나 군도에서 120해리 거리의 지점입니다. 그 모양은 도랑처럼 되어 있는데 길이는 2800km이며 폭은 80km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최신부는 챌린저 해연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영국의 코르벳함 챌린저의 승무원이 마리아나 해구를 발견한 것으로부터 이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 해구의 깊이가 처음으로 계측되었는데 그때 사용된 도구는 무려 무거운 것을 매단 로프였습니다. 1960년에는 스위스인 자크 피카르와 미국인 돈 월시가 처음으로 바티스카프로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걸출한 해양 탐험가이며 타이타닉의 영화 감독이기도 한 제임스 카메론이 바티스카프 딥시 챌린저호로 마리아나 해구의 최신부에 잠수하기로 결심한 것은 그로부터 50년이나 지났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리아나 해구 바닥에 도달한 사람은
모두 합쳐 27명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하자면 거의 같은 시기에 에베레스트에 오른 등산가는 1,656명, 달 표면에 내려선 우주비행사는 12명입니다. 푸에르토리코 해구. 푸에르토리코 해구는 대서양의 가장 깊은 부분으로 푸에르토리코 본섬의 북쪽에 있고, 이 해구는 도랑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며 길이는 1,754km, 폭은 평균 97km입니다. 또한 이 해구의 최대 깊이는 8,385m입니다. 푸에르토리코 해구는 카리브판과 아메리카판이 접하는 곳에 있고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는 화산대의 일부입니다. 지금까지 푸에르토리코 해구 안에서 활화산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지진은 충분할 정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괴적인 지진이 발생한 것은 2010년인데 푸에르토리코 주변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자바 해구, 순다 해구. 자바 해구는 인도양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해구는 4,000에서 5,000km에 걸쳐 미얀마, 버마 해안에서 자바섬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그 폭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좁아져서 북쪽에서는 50km, 남쪽에서는 10km가 됩니다. 자바 해구는 발리섬 부근에서 가장 깊은데 그 깊이는 7,729m에 달합니다. 이 해구는 푸에르토리코 해구와 마찬가지로 두 개의 판, 즉 오스트레일리아 판과 순다판의 접합부에 형성되었습니다. 자바 해구는 화산 활동을 특징으로 하는 환태평양 화산대의 일부입니다. 자바 해구의 최대 특징은 그 크기입니다.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저 해연은 자바 해구보다도 깊지만 훨씬 작습니다. 길이와 평균 깊이 관점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구는 자바 해구입니다. 그린란드 해. 그린란드 해는 북극해 중에서 가장 깊은 해역이며 그린란드와 노르웨이 북서해안 사이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바다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학자 중에서는 그린란드 해가 북극해의 일부가 아니라 대서양의 일부라 생각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그린란드 해의 면적은 약 120만 제곱킬로미터이고 평균 깊이는 1,444m, 최대 깊이는 5,527m입니다. 물론 다른 세 대양에 비교하면 그린란드 해가 그 정도로 깊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온의 관점에서 그린란드 해가 가장 차가운 바다입니다. 여름은 수온이 겨우 6도에 미치고 겨울의 수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도 사이에서 변동합니다. 심연의 생명. 그러면 심해의 탐험가들이 본 것이란 대체 무엇이라는 걸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 정도로 두려움에 떨게 한 것일까요? 물론 미지의 존재는 항상 두려운 법입니다. 특히 수킬로미터라는 엄청난 깊이의 장소에서 잠수정의 좁은 선내에 있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주위는 새까만 암흑이고 아주 조금의 방심만 해도 바깥의 압력에 의해 잠수정이 달걀처럼 짓눌려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초심해에 내려간 탐험가들이 두려워한 것은 주로 압력이었습니다. 그처럼 깊은 곳에서 박테리아보다 큰 생물과 만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의 모든 생물 중 90%에게 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갖춰져 있는 것은 수심 0부터 200m까지의 깊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양빛이 도달하고 이에 의해 식물성 플랑크톤의 서식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 수심 200m까지입니다. 수심 200m부터 1000m까지의 구간은 트와일라이트 존에 속하며 태양빛의 투과율이 1% 이하까지 내려가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리고 수심 1km 이상이 되면 태양빛은 전혀 닿지 않게 됩니다. 이 깊이는 항상 완전한 암흑이고 먹을 것도 없으며 드물게 있는 생물은 위에서 내려오는 생물의 고기 잔해를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수심 2000m 이상에서는 문어와 향유고래가 짧은 시간 내려오기만 해도 종종 서로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6000m 이상의 심해는 세계 대양의 1% 미만입니다. 초심해로의 잠수가 행해지기 시작했을 때쯤 광합성이 없다면
어떠한 생물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의 탐험가들이 전혀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을 심해 아래로 내려간 뒤 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기묘한 바다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양 밑바닥에서는 생물이 화학 합성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화학 합성에서는 광합성과 달리 수소나 철, 황, 그리고 암모니아 산화에 의해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또한 매우 깊은 해구 아래에서는 지각의 갈라진 틈을 따라 황과 암모니아가 풍부히 포함된 간헐천이 다량 분출되고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압력에 의해 간신히 물이 끓지 않는 섭씨 400도의 수온이라는 조건 아래에서도 놀라운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이러한 극한 상태에 적응하게 된 기묘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도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기묘한 심해 생물. 세계의 심해에서 놀라운 그리고 때로는 아주 무서운 신종 생물이 차례차례 발견되기 시작한 것은 상당히 최근인데 6,000m가 넘는 심해에 내려갈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러한 바다 괴물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닌겐. 이것은 2000년에 남극 심해에서 일본 고래조사기관의 직원이 목격한 생물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일본 신화에 따르면 닌교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바다에 사는 생물입니다. 그다지 화질이 좋지 않지만 이 사진에 찍혀 있는 것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전신이 새하얀 존재입니다. 그 몸 길이는 20에서 30m로 추정되고 갈라진 틈과 같은 작은 입과 눈이 있습니다. 이 괴물에 관한 정보가 보도되고 나서 한동안 나돌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무언가의 이유로 이 괴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를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대왕 오징어. 이 오징어는 붉은 악마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 크기는 2m에 달하고 체중이 150kg이나 되는 개체도 있습니다. 이 오징어는 수심 700m 정도의 비교적 얕은 곳에 서식하며 작은 물고기를 먹이로 삼고 있습니다. 단지 때로는 먹이의 변화를 주려는 것처럼 부주의한 잠수부를 붙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징어가 사람을 습격한 사례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귀신고기. 이 작은 물고기는 수심 약 5km인 곳에 서식하고 있고 놀랄 정도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빨은 입 안에 담기지 않을 정도로 크고 위협하듯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 이빨 덕분에 귀신고기는 씹기 위해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때로는 자기보다 큰 사냥감조차 통째로 삼킬 수 있습니다. 유질동물. 유질동물의 특징은 무지개색으로 빛난다는 것입니다. 이 육식동물은 영원한 어둠이 지배하는 해역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은 자신의 체중보다 많은 먹이를 소비하고 역시나 사냥감을 통째로 삼킵니다. 유질동물의 몸은 반투명이고 나무통 같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 악마, 앵글러. 이 물고기는 바다 악마라는 이름에 걸맞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그 이름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물고기의 입에는 무섭고도 날카로운 이빨이 빽빽히 나 있습니다. 바다 악마의 서식지는 지옥이 아니라 수심 500m 이상의 해역입니다. 바다 악마가 사냥감을 붙잡을 때는 머리에 있는 긴 장대에 달린 발광하는 신호기를 사용합니다. 이 발광체는 유사 먹이와 같은 역할을 해서 호기심이 지나치게 많은 물고기를 바다 악마의 품으로 유인합니다. 혹등아귀. 이 물고기가 얕은 심도로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몸 아래에 있는 신축성이 있는 검은 주머니로 그 안에 삼킨 사냥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혹등아귀의 몸 길이는 10cm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등아귀가 소극적인 크기이긴 해도 자신보다 훨씬 큰 사냥감을 포획합니다. 예를 들어 한 혹등아귀의 주머니로부터 24cm의 물고기가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심해의 드래곤. 블랙 드래곤 피쉬는 몸이 작아도 그 날렵함과 사나움 때문에
심해 생물들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도 그 모습은 두려운데 영화 에일리언에 등장하는 제노모프를 연상시킵니다. 이 물고기가 이 영화를 위해 무서운 에일리언의 모델이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덧붙여 이 에일리언은 영화 마지막에 우주선 승무원 전원을 잡아먹어버립니다. 블랙 드래곤 피쉬의 생태도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이 물고기는 조용히 사냥감에 접근한 뒤 재빨리 덮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 드래곤의 이빨도 특별한데 매우 단단해서 과학자들이 고강도 소재를 만들기 위해 그 화학 조성에 흥미를 보일 정도입니다. 마귀상어. 이 종의 상어는 수심 200m 이상의 심해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는 특징적인 돌기가 있으며 이빨을 내밀 수 있습니다. 몸 길이는 3.5m, 체중은 200kg에 달합니다. 혈관이 피부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몸의 줄무늬가 이상하게 붉고 무서운 느낌을 줍니다. 마귀상어는 좀처럼 볼 수 없기 때문에 아직 많이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지옥의 흡혈 오징어, 흡혈 오징어. 이 종의 오징어는 피를 빨지 않습니다. 이 이름이 붙은 것은 새까만 암흑 속에서 빛나는 녹색의 또는 피처럼 빨갛게 빛나는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오징어들과 마찬가지로 이 오징어는 10개의 다리가 있고 그 다리는 털로 덮여 있으며 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오징어는 수심 400m에서 1000m의 심해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 흡혈 오징어는 두 종류 중에서 이와 같은 수심에서 일생에 걸쳐 호흡할 수 있는 유일한 종입니다. 바다 거미. 이 거미는 육지의 거미와 달리 물속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 다리의 길이는 50cm나 됩니다. 다리는 이동을 위해 사용되지만은 않습니다. 바다 거미의 다리에는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몸에 산소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블롭피쉬. 이 물고기를 아름답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물고기의 젤리 형태의 몸과 부풀어 오른 그로테스크한 눈을 보면 절로 혐오감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 몸은 이 물고기가 서식하는 수심 약 1200m라는 환경에 완벽히 적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개해드린 것은 놀랄 정도로 많은 종류의 바다 괴물 중 일부에 지나지 않고 게다가 아주 짧게 설명했을 뿐입니다. 대왕 오징어나 파란 고리 문어, 에렌나, 블라인드 랍스타, 펠리칸 장어, 히드라 충강의 해파리, 스이마, 바이퍼피쉬라는 바다 생물들과 그 밖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종에 관해서는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심해의 비밀은 이제 막 밝혀지기 시작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 주제에 흥미가 있으신 분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원하시는 내용에 따라 영상을 따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것은 무서운 심해 세계의 주인공들이 어느 날 갑자기 육지로 올라와 저희에게 찾아오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방사성 폐기물을 포함해 갖가지 쓰레기로 심해를 뒤덮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심해 생물들과 평화롭고 사이좋게 살아갑시다. 오늘의 영상을 즐겁게 봐주셨다면 부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친구에게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곧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